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오늘은요 제 유튜브 창창TV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창업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또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창창TV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환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특허 그림만 그려주는 곳이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특허 명세서를 쓰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명세서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손재주가 없는 분들은 이제 더더욱 그렇죠. 기본적으로 특허 사무소에다가 특허를 의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명세서, 그러니까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들이 이제 그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변리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내가 발명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도면화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 도면화하는 것도 역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변리사 사무실에서 내가 특허를 낸다 그랬을 때 변리사님들께서 직접 특허 명세서를 다 쓰는 건 아니에요. 변리사 사무실에 가면은 변리사 밑에 명세사라고 하는, 주로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이 기술적인 것들을 글로 쓰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면사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손으로 잘 그리는 이제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도면사를 했고, 지금은 CAD 디자이너들이 이제 도면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안자,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CAD 그래픽을 이용해 가지고 3D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특허 도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서 특허 도면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 컨텐츠를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할 때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손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제주껏 그려서 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특허 도면을 그립니다. 3D 도면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유튜브 콘텐츠들을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은 이제 플랫큐님께서 댓글을 달았는데, 요식업 창업도 지원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제 콘텐츠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매장 창업이 원래는 정부의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매장 창업이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어떤 비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식업 창업, 그러면은 매장 창업이에요. 이런 경우는 기술 창업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장 창업, 요식업 창업, 식당을 창업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요식업으로 이제 제공하는 제품이라든지,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음식을 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달라지는 부분을 가지고 기술 창업을 신청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기존에 만들어지던 음식 재료를 다르게 준비하는 프랩 과정의 차별화라든지, 아니면 조리 방식, 방법, 레시피나 프로세스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손님에게 제공되는 제공 방법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판매의 변화라든지, 마케팅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변화의 차이점이 기술적인,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차별성이 구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음식이 더 맛있다라는 차별성 가지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파이썬 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답을 다 알아주셨네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뭐뭐를 위한 뭐뭐 기술, 뭐뭐 서비스 개발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알아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이 파이썬 조님께서는 이제 밑에 또 길게 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사실 이제 과제는 몇 년 신청해 봐야 어떤 과제를 신청할지 판단할 수 있다. 뭐 중앙정부, 지방정부, 크고 작은 과제가 수천 개가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다가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간 생존할 수 있는 자금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몸부림만 치다가 실망과 좌절을 겪게 된다. 이걸 극복하는 분들은 대단하지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창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창창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이 되시는 분들한테 비용을 받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그래도 몇천 명 되다 보니까 유튜브 광고를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는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비 수익을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광고비 수익이 0입니다. 저도 이 R&D 컨설팅을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사업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 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께 뭐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번 볼까요? 라비스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네요. 아이디어만 팔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업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직접 사업화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딴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얘기인데요. 관련된 컨텐츠를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뭐 기술거래소 혹은 아이디어 장터 이런 개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런 그 IP, 아이디어 단계에서 거래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아이디어가 좋고 아니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적어도 50%를 넘는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누가 어떻게 그것을 사업화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사업의 최우선, 첫 번째 관문이 아니고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거래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굳이 딴 사람이 왜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아이디어를 들으면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을 보호받게 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 그게 바로 특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아이디어 단계에서 거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특허를 추론해서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그 지식재산을 거래하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파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맘베리라는 분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디딤돌 창업 패키지에 선정해서 합격했는데 사업자 번호가 있어 취소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폐업 후에 신청할까 하는 얘기를 하셨고 혹시 합격 후에 창업을 준비하는 도중에 사업자를 내도 됩니까? 라고 해주셨는데 예, 기본적으로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비 창업자일 경우에는 예창패 그리고 사업자를 낸 다음에는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창패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축이 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창패를 선정을 되고 싶다. 그러면은 창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예비 사업자여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창패를 신청했는데 그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정이 되고도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심사 과정, 평가 과정에서 사업자를 내가지고 선정되는 시점에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사업자가 없는 상태라면 가급적이면 평가가 끝날 때까지는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평가가 끝나고 나면 협약 시점에는 사업자를 얼마든지 내도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미 사업자를 내놓은 상태라면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요. 예창패를 다시 시도를 해보시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 혹은 선정될 것 같다. 협약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때 사업자를 내도 된다는 거죠. 성급하게 미리 사업자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창패,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를 안 낸 사람들만의 경쟁이다. 그러니까 누구는 뭐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누구는 안 되고 있고 이런 비교 대상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좋은 계획이 있다면 예창패는 얼마든지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패는 다르죠. 초창패는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자가 신청하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어떤 사람은 매출이 100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술 개발만 하다 보면 3년 만에 시간이 다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100억의 매출이 있는 기업하고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지원하고 싶어하는 사업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초창패는 굉장히 선정되기가 어렵다. 기업들 간의 성과, 기반, 실적, 편차도 굉장히 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산학협력단 그리고 그 산학협력단과 연계되어 있는 VC, 엑셀러레이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쿼터가 있단 말이죠. 추천과제가 있단 말이에요. 추천과제들한테 선정의 기회를 주다 보면 일반 신청자들에게는 선정될 기회가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초창패보다는 예창패를 노리시는 게 좋고 예창패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선정된 다음에 사업자를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뭐 비슷한 거 올려주셨어요. 조시간부자님께서 사업자 등록은 있는데 매출이 없는 경우에 폐업을 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될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예, 제가 올려드렸던 콘텐츠 자체가 그 내용이었죠. 지금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면 초기 창업 패키지밖에 신청을 못해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매출 엄청 많은 사람도 나하고 경쟁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예창패라든지 다른 데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도 나하고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끼리의 경쟁, 예창패를 신청하라는 거죠. 초창패는 또 각 기업들의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피최라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베이커리 같은 제조업도 기술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로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술 창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기술이 좋아. 이 기술 창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크놀로지하고 테크닉하고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테크놀로지예요. 과학적인, 시스템적인, 프로세스적인 차별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기술 창업이고 테크닉, 노하우에 관련된 부분은 기술 창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 점포, 영업망,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자, 전기, IoT, 웹, 모바일,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에는 없던 것을 새롭게 시도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술 창업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업종이 매장 기반이라고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가지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애견 관련돼서도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창업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금 그러면 재난지원금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지원금은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어떤 선별적인 게 없는 거예요. 복지의 차원입니다. 하지만 이 창업지원금, R&D, 연구개발 지원자금 이런 것들은 지원금의 성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리고 대가 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을 잘해가지고 고용도 창출하고 매출도 창출을 해라 라는 뜻에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은 대부분 몇십 대 1이고요. 그리고 중기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최하가 10대 1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더라도 재원이란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0대 1, 20대 1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받지 못한다는 거죠. 경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사업에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견과 관련돼서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분은 이제 두 가지에서 미스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지원금 성격이 아니다. 컴피티션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야지 받는 정부의 출연금이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애견과 관련돼서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늘과 땅 차이죠. 애견 관련된 모바일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애견 관련된 IoT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애견 관련된 먹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애견 샵이나 애견 미용실 이런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업종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업종이든 간에 어떤 분야이든 간에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반도체 분야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만들고 있는 반도체를 내가 또 만들겠다 그러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룰을 정해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이 사업 내용들을 들어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주관적인 판단을 여러 명이서 하면 그건 객관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창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5명의 심사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R&D 같은 경우는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화상평가를 하기 때문에 몇 명이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명이서 함께 심사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매긴 평가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여러 명의 주관적인 판단이 모아지면 결국에는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접근하는가, 어떤 기술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JY킴님께서 물어보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본적으로 R&D 지원 사업과 사업화 지원 사업은 별개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청창사와 디딤돌이 동일한 아이템이면 중복 수혜라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청창사라든지 초창패, 예창패가 되면 디딤돌을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이런 것들은 이것들끼리의 중복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지원사업 중에 디딤돌 창업과제 이것은 별도로 진행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창업지원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창업진흥원의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 청년창업사관학교 그러니까 이제 창업 성공 패키지죠. 이것들하고 디딤돌 창업과제를 같이 받으면 이것도 디딤돌 창업과제니까 창업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예창패, 초창패, 청창사는 창업지원사업에 해당하고요. 중소벤처기업의 디딤돌 창업과제는 연구개발지원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사업과 연구개발지원사업은 서로 중복수혜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업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초창패, 예창패가 선정이 되고 그리고 창업성장, 디딤돌 창업과제도 선정이 되어서 두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화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뭐 연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 구입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라든지 제품 제작비, 제조 비용까지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디딤돌 창업과제 같은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임대료라든지 양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건 인건비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그리고 시제품 개발에 관한 부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산을 앞두고 있는 사업화를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창업진흥원의 사업화 지원 비용도 받고 그리고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도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김한문님께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R&D 서류 심사에 합격돼서 면접에서 떨어졌답니다. 근데 심사관들이 현재 기술을 구현하는데 돈만 되면 다 되는데 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아, 정말 답답해서 결국 떨어졌는데 이렇게 답답해 하시네요. 자, 그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 사실 뭐 서류에서 붙었고 발표에서 떨어졌다. 이거 뭐 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류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10대 1, 20대 1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서류에서 출연하냐 하면 3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될 정도로 서류에서 털어내요. 서류에서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류 통과한 사람들 셋 중에 한 명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웬만하면 잘 준비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걸러낼 거 다 걸러내고 3대1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서류가 통과됐는데 발표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아까워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 평가 통과한 사람에서 발표 평가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뭐 그게 쉽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심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 기준들은 각 사업별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창업자 내지는 그 연구 책임자가 그 기술을 잘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인가. 이걸 중요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자, 그 기술을 개발한다고 치고 그 기술이나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이란 게 가치가 있는가. 성장세인가. 그리고 그 시장 규모가 충분한가.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돈을 준 만큼 훨씬 더 뽑아내야 되는데 그만큼 매출을 일으켜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준 가치, 그것을 회수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 돈을 다시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투여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헛돈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돈이 들어간 만큼 뽑을 수 있느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정부에서 뭐 그 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기술료라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의 20% 이내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적었던 구성 비율에 맞춰가지고 기술료를 받게는 됐습니다. 리턴 받기는 하는데 그 리턴 받는 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본 취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 발표 평가를 심사할 때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가지고 언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질문도 하고 코멘트도 해주는데 이렇게까지 돈 많이 들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는 그렇게 짧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얘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부 과제를 준비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실 때는 항상 나라는 사람의 전문성, 그리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그 제품이 제공되는 시장이 얼마나 성장세가 있고 유망한가, 그리고 그 시장에 내가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소비자들, 유저들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을 해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쇼핑마스터님께서 물어보셨네요. 안녕하세요. 2021년 디딤돌 과제 양식에는 성능지표 같은 게 없는데 제공하는 양식만 쓰면 되나요?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아마 궁금증이 풀리셨을 거예요. 어저께 2월 25일까지 디딤돌 창업과제 1차 과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 안에는 성능지표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경상기술료 관련된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 있어요. SM테크에 접속해가지고 과제를 신청하다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는 부분에 별도의 온라인 양식으로 성능지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경상기술료를 얼마를 납부하겠다. 납부계획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납부계획은 물론 내가 얼마를 내겠다를 쓰는 게 아니고 총 매출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연도별로 목표를 정하고 그 총 매출 중에서 이 기술 개발이 차지하는 매출이 얼마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비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경상기술료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이 경상기술료 납부 부분하고 성능지표 부분은 이제 페이퍼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지표 그리고 경상기술료 계획 이런 것들은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게 온라인으로 아예 입력을 받게 된다. 올해 2021년 디딤돌 과제의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승훈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제 나이 먹은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도 차별하네요. 나이 먹으면 사업하지 말라는 건지 라고 돼 있는데요. 39세 이하가 아니면 지원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제가 재작년에 올린 것 같은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 39세 이하의 일반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구분돼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하게 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 성공 패키지 부분은 39세 미만만 신청할 수가 있고요. 40세 이상이더라도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디딤돌 창업까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과세 받는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홍인님께서 물어봐 주신 글인데요.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예창은 전에 보았는데 디딤돌은 생소하다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용 가능한 사업비 비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디딤돌 경우에는 마케팅 등의 전혀 비용 집행이 없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은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인건비, 재료비, 그리고 생산비용, 마케팅 모든 데 쓸 수가 있어요. 대신에 금액이 작죠. 보통 1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받은 분들을 보면 7천만 원 정도 지원받습니다. 자, 그리고 디딤돌 과제는 연구개발 과제입니다. 기술개발이에요. 기술개발 쪽은 마케팅 부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 양산하는 부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건비, 그리고 연구개발 재료비, 그리고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외주비용 이런 것들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제 콘텐츠에서 말씀드렸지만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지원사업 이 두 가지의 특장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둘 간의 중복성, 중복수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창업진흥원의 지원도 받으시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같이 받으시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정부 연구개발 지원 사업 컨설팅 때문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콘텐츠를 찍지 못했는데 그동안 미뤄뒀던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들을 확인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비슷하게 궁금해 하실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시간을 내가지고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